이번 시간에는 131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30번에 보면 가제 중심 모델로 인한 구체적인 이런 개입하는 실천 현장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31번에 보면 단기 개입 모델이 있는데, 자, 30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외하시고 31번 단기 개입 모델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우리는 60년대를 넘어서 정신분석이 주도를 했던 60년대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는 보통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모델로 접근을 합니다. 저기 보면 위기 개입 모델이나 과제 중심 모델이나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모델이나 다 모두 단기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모델입니다. 그에 비해서 정신역동 모델은 장기 치료를 특징으로 합니다. 장기 치료.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또 실천 문제가 쭉 등장하는데, 32번, 33번은 여러분들이 해설을 통해서 뭐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만약에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과감히 제거해도 가능한 이렇게 실천 모델이 등장한다는 것을 가지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과목에 좀 약점이 있다면 좀 자세히 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음 편하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133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34번에 보면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가족 나와 있습니다. 다세대에 걸친 역사성의 산물이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과거와 단절하고 소위 일본처럼 창시 개명을 한다 해도 가족의 흔적을 단절시킬 수는 없는 역사성의 산물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호 영향은 지속적이다. 그리고 순환적 인과성을 가지고 있죠.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변화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 전체의 영향은 또한 구성원 모두 개개인의 구성원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인과성을 가지면서 지속성이 있습니다. 가족마다 권력구조와 의사소통 형태를 가지고 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기능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사소통 형태가 있다. 또 가족 내 공식, 비공식 역할들이 고정되어 있다. 인간 사이의 고정이란 단어는 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35번에 보시면 가족의 속성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족은 나름대로 유형화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 가족 문화, 각각의 가족마다 가족 문화나 이런 가족 규범이나 또 가족 규칙이라고 하죠. 이런 가족 신화나 이런 것 등이 다 있고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가족 응집력이 높을수록 가족 구성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커진다. 응집력이 결속력이 강한 경우일수록 소위 의존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 국어식으로 논리적으로 틀린 거고, 가족 권력이 어떤 한 가족 구성원에게 치우쳐 있으면 갈등 가족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게 되면 가족 권력이 어느 한쪽에 옛날에 우리에 있었던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 제도라든지 어떤 특정 한 사람에게 치우쳐 있으면 가족 갈등의 소지가 그냥 잠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내 역할 구조가 유연할 때 기능적이 되는 거죠. 뭐야 이건? 이건 국어 문제가 되겠군요. 답은 기역번, 디귿번이 되겠고 썩 아름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134쪽으로 가시면 36번 나와 있습니다.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거기 보시면 부모와 자녀 간의 밀착적 관계는 하위 체계 간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밀착된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명확한입니다. 명확한. 어느 정도의 투과성을 가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거야든지 너무 분리되어 있거나 너무 밀착되어 있거나 한다면은 이건 불균형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가족 하위 체계 간 경계는 경직된 경계와 모호한 경계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경계, 바람직한 명확한 경계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틀린 거죠. 가족 규칙, 즉 가족 규범이죠. 가족 규칙, 가족 규범은 가족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하게 될 때,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기능적이죠. 가족 내 역할을 파악하는 것은 답은 뭐 니을번이 되겠군요. 가족 내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가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37번은 여러분들이 현대 시사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135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자, 135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38번이 나와 있는데, 가족 생활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족 생활 주기는 뭐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생활 주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가족은 동일한 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 동일한 단계, 모든 가족이 동일한 단계? 그러지 않습니다. 가족마다 각기 다른 발달 단계를 갖습니다. 동일한이란 단어를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한, 획일적인, 단정적인 이런 단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이혼 가족은 자기 부모 자신의 적응과 자녀 양육의 과업 수행을 병행한다. 그렇습니다. 부모 자신의 적응 문제도 힘들지만은 자녀들의 교육 문제나 자녀 양육에서 삐뚤어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 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훈육을 통해 강화해야 된다. 훈육, 이거는 포용, 수용, 사랑 이렇게 훈육이란 단어는 요즘 참 나쁘게 쓸 것은 아니지만 참 조심스럽습니다. 재혼 가족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적응, 재조정 과업을 수행해야 된다. 이것도 실천 문제가 되어 있군요. 니은번, 니을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번에 보시면 가족 체계의 순환적 인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불일치를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불일치. 지금 문제가 뭐냐? 가족 체계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가족 체계의 순환적 인과성을 물어봤습니다. 때문에 이건 지금 단어 문제입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변화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 전체의 변화는 또 돌아서 모든 가족 구성원 한 사람에게 파급 효과가 있다. 또 그것은 또 가족 전체의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원인, 결과의 관계성을 갖는다 하는 것을 소위 가족 체계의 순환적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것은 답은 4번.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는 문제가 유지되는 상호작용 과정, 순환적인 문제가 유지되는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순환적 인과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번에 보시면 가족 내부 역동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역동성에서 단어 문제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중 구성은 가족의 응집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중 구성이라는 것은 이중 구성은 두 가지 의미가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 이 언어를 구사하는 이런 것이 되겠는데, 너는 나한테 내가 사랑했던 널 때리는 거야 이런 그 표현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가족의 응집 정도보다는 가족 분열이나 갈등의 소지가 됩니다. 일치형 의사소통, 경험적 가족 치료 모형을 주장했던 사티어가 제시했던 의사소통, 일치형 또는 주의 산만형 또는 뭐 다양한 이런 그 5가지 의사소통 유형을 제시했는데, 의사소통, 일치형 의사소통은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논리에 기초한 의사소통형이다. 자, 이것도 우리가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뭐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 체계 간, 가족 하위 체계 간 경계가 모호하면 그 관계가 이것도 틀린 것이 아니지요. 전문가의 가족 계획 과정에서 가족의 항상성이 작동될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의 가족 계획으로 가족의 항상성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부적 피드백. 부적 피드백은 가정 내 일탈 행동을 증폭시킨다. 부적 피드백은 가정 내 일. 자, 이것도 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가족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가족 내부의 역동성을 물어봤습니다. 때문에 가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뭐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역동성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역동성에 관한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41번입니다. 다음 사례를 분석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철수 어머니는 남편의 늦은 귀가에 대해 잔소리를 하고, 철수 아버지는 아내 잔소리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와 부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순환적 인과성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아버지는 철수에게 소신 있게 발언하라고 하다가 가족 식사 시간에 철수가 소신 발언을 하면 밥이나 먹어 라고 언성을 높인다. 이중 구속이 나와 있군요. 밥이나 먹어 그러면서 또 구두점으로 대화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어머니와 철수는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에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대항한다. 어머니와 철수는 아버지 행동에 참지 못하고 함께 아버지에 대항한다. 세대 간 연합이 나와 있네요. 또 순환적 인과성, 남편이 늦은 귀가를 하니까 잔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자꾸 늦게 들어오고, 순환적 인과관계. 다음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 라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것은 의사소통상의 구두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가족 구성 간의 의미 체계, 가족 구성 간의 의미 체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는 것이 없고, 거기 보면 병리적 이중 구성, 소시 있는 발언을 하라고 했다가 소시 있는 발언을 하려고 하면 대화를 단절시키는, 바로 이런 것은 바로 병리적 이중 구속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가족 경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족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볼까요? 가족 경계. 개방형 가족은 환경과의 경계가 없다.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의 구별 실익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개방 체계는 상호작용성이 있다. 폐쇄 체계는 상호작용성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요. 이건 개방 경계가 없다. 개방형 환경과의 경계가 없는, 체계에서 경계가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경계가 이때 투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경계가 있다 없다고 설명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함정으로 했군요. 마치 개방형은 상호작용, 경계가 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유연한 경계를 가진 가족은 구성원 간 경계가 모호하다? 아닙니다. 경계가 명확하면서도 배열이 명확한 경계선은 명확한 경계선이 아니라 유연하다고 해서 유연하다고 해서 무조건 모호한 것이 아니라 유연한 것은 활용 방법의 문제인 것이지 경계는 분명하고 자율성이 인정될 때 유연하다고 표현합니다. 밀착 가족의 구성원의 가족은 밀착 가족의 구성원 간 경계는 경직되어 있다. 밀착 가족의 구성원의 경계는 아주 너무 밀착되어 있죠. 이건 자율성이 혼돈된, 여기처럼 경직되어 있다면 혼돈된 경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직된 것은 분리된 가족에서 경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밀착된 가족에서는 혼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방위명 가족은 가족 외부하고 구분이 거의 없다. 그죠? 방위명 가족은 가족 내 외부의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유리된 가족은 가족 구성원 경계가 없다. 경계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가족 구성원 간에도 가족과 외부 환경 간에도 경계는 존재하지만 경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분리된 가족처럼 경직적이냐, 아니면 밀착적이냐, 아니면 혼돈적이냐, 아니면 유연한 가족처럼 명확하면서도 유연성을 보느냐, 가족은 있으나 아예 단절되느냐, 폐쇄형 가족,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열려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경계가 없다는 말을 못 씁니다. 자, 여기에서는 답이 4번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4번은 방위명 가족은 가족 위부하고 구분이 거의 없다. 이 말은 경계선은 있으나 경계선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43번에 다음 상황에 부합하는 가족 체계 관련 용어는 따로 일탈 행동에 대해 부모가 잔소리를 하자, 뭔가 잔소리를 플러스 시키자 일탈 행동이 더 심해졌다. 행동의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지는 쪽으로 뭔가 부정적인 자극을 플러스 시키니까 이것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를 시키는 거, 제공, 부가, 제시, 플러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정적이라고 했어요.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일탈 행동을 더 확대시켰다. 이것을 정적 환류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적 환류. 1차 사이버네틱스, 2차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1차 사이버네틱스라는 것은 가족 체계에는 또는 가족이라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끌어가는 것은 1차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2차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황에 따라 상대성이 존재한다. 상황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2차 사이버네틱스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옛날에는 가족이라면 그래야지 라고 하는 이런 고정적 관념을 가지고 접근했었거든요. 그다음 1차 사이버네틱스적 접근이었는데, 이것이 구성주의의 발달과 또 구성주의의 개입과 더불어서 2차 사이버네틱스로서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44번에 보시면 가족 관계와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중 구속은 참 두 가지,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이중 구속이나 이중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 관계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폐쇄 가족 체계에서는 외부 환경과의 정보 교환이 단절적입니다. 여기서는 개방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객관적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다. 전문가의 누구나 들어도 맞아라고는 어떤 정형화된 패턴에 의한 전문가의 개입을 우리가 1차 사이버네틱스라고 합니다. 상대성을 반영하는,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2차 사이버네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의 순환적 인과관계는 가족을 순환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구두점은 가족 문제의 원인과 결과 접근에 있어서 단절을 의미합니다. 답은 여기서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번에 보시면 가족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사정이 나와 있군요. 가족이 제공하는 정보 이후에 가족의 실제 상호작용을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가족의 문제점은 무엇고 가족의 장점은 무엇고 자원이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가능성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가족 문제 해결에 잠정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족사정이 되겠는데 당연히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가족의 실제 상호작용, 의사소통이라든지 역할 수행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가족 상호작용에 관한 새로운 정보로 인해 초기의 사정 내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계도를 통해 세대 간 전수되는 가족의 특징이나 반복되는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가족 내 규칙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가족 내 규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기 가족 내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가족 내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 가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가족 내 규칙과는 다르죠. 환경과 체계라고 불리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것이 되겠네요. 생태도 역시 주변 체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때문에 가정 내 분석과는 거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6번에 보시면 46번 가족 사정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족 사정도구에는 가계도도 있고 생태도도 있고 생활력 도표 또 사회적 관계망 지도 또 그런가 하면 소시오그램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계도는 몇 세대에 걸친 변화를 이게 분석하는 건데 세대 간 유형 반복을 분석하는 좋습니다. 생활주기표는 생활력 도표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가족 성원의 발달 단계별 수행 과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 생태도는 클라이언트 가족을 둘러싼 주위 환경 체계를 분석하는 것이 생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부족한 자원, 보충돼야 될 자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생태도를 보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력 도표, 시기별 가족의 중요 사건이나 문제를 뭐야 이건? 옳은 것, 자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47번. 47번에 보면 가계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것은 가계도는 몇 세대에 걸쳐서 어떠한 반복되는 행동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의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성비라든지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가족 내 하위 체계 간 경계의 속성 어떤 가계를 봤더니 지나치게 남성 중심으로 가더라 아니면 엄마 중심으로 가더라 뭐 이런 것 등이 있거든요. 가족 내 삼각관계 그 집안의 내력이 있습니다. 종단, 횡단, 종합, 통합적 가족의 속성 개인과 환경과의 교류 1, 2, 3번을 가지고 시비를 붙일까 했더니 갑자기 환경과의 교류가 나와 있네요. 환경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수평적 탐색 도구로서는 사회적 관계망 지도와 그리고 생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계도나 생활력 도표나 이런 것들은 가족 내 문제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번도 같은 문제가 되겠는데 가계도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가족 성원의 구성이나 구조, 가족의 생애 주기, 가족 간 유형의 반복, 가족원의 역할과 기능, 환경과의 속성, 바로 47번과 같은 문제가 나와 있죠. 환경과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망 지도나 생태도에서 나올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9번 단답형 문제 나와 있네요. 부부 상담에서 부인이 성장기에 겪었던 주요 생애 경험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그야말로 살아오면서 주요 생애 경험을 파악해서 생활력 도표가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입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50번에 보시면 139페이지입니다. 다음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입은 어떤 가족치료 모델에 근거하고 있는가? 매사에 권위적인 아버지로 인해 부부 권력 구조가 불안정이다. 권력이 어떤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군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아들과 공유하면서 친구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아들도 자신의 대학 생활에 대해 일일이 어머니와 의논하는 등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복지사는 부부간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고 아들과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도왔다. 경계란 말이 나와 있군요. 정신역동, 경험적 이야기, 전략적, 구조적. 자, 여기서는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이 되겠습니다. 소위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란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선의 명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 미누친 모델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번도 보시죠.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만 다음 사례에 적용된 개인 모델은, 자, 거기 보시면 어머니가 우울증을 호소하면 어머니가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아버지는 일정하지 않은 직업 소득으로 아내와 아들로부터 소유된 채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밀착되어 가게를 이끌어오다가 최근 소득이 감소되어 우울증이 심해졌다. 개자. 사회복지사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경계를 조정하고 부부 하위 체계를 강화하는 개입을 시도하였다. 자, 경계를 조정하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경계를 조정하고 앞에 있는 문제와 똑같이 어떤 그냥 이렇게 풀어갑시다. 우리가 문제를 실천 기술론 문제를 풀어갈 때 경계선의 명확화, 경계란 말화가 나오면 우선순위는 미누친 모델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로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4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거기 140페이지에 보시면 52번 나와 있습니다.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이 나와 있군요.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을 이끌어가는 사티어는 의사소통 모형을 휴유형, 아첨형, 또 공격형, 비난형이라고 합니다. 또 주의 산만형, 혼란형이라고 하고, 또 철저하게 계산으로 하는 이성형, 그런가 하면 일치형, 이렇게. 일치형은 바람직한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지만 공격형 비난형이나 주의산만형, 혼돈형, 또 그런가 하면 아첨형, 또 그런가 하면은 계산형, 이런 것들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뭔가 당신이 그 일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섭섭해하는 것을 알겠소. 당신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우리 두 사람 상황인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는 그때의 감정 상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 얘기를 하겠소. 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한 것은 일치형이 되겠습니다. 서로의 불안이나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서로의 그 갈등의 소지를 해소해가면서 접근해가는 이런 의사소통 방법은 일치형이 되겠습니다. 공격형은 상대방을 비난만 하는, 아첨형은 상대방에게 무조건 예스만 하는, 계산형은 철저하게 계산을 통해서 기계처럼, 이거는 이성형이라고 하죠. 주의산만형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뭐 이런 것인데 여기는 일치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번 문제를 보시면 보엔의 가족치료 기법의 적용으로 옳은 것은 보엔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형이 있죠. 보엔은 결국에 보엔에서 나오는 딱 그러면 보엔 자아의 분화란 단어. 자아의 분화. 자의 미분화를 가족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 되겠는데, 그래서 자아의 분화, 경계선의 명확화, 미누친 모델,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 그에 비해서 자아의 분화, 그러면 보엔 모델,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재구성, 간섭하는 부모와 갈등하는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에서 쓰는 방법이 아니라 재구성하기는 이것은 재구성하기 또는 재명명하기 이렇게 하는데, 재구성, 재규정은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계 만들기, 개입하기, 합류하기, 경계 만들기, 이런 것들은 미누친 모델,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역설적 지시, 이것도 역시 재구성하기, 재명명하기나 역설적 지시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이 되겠습니다. 삼각관계에서 삼각관계 깨트리기, 탈삼각화, 이게 바로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의 보엔 모형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경계 만들기, 균형 깨트리기, 합류하기, 교류하기, 적응하기, 이런 등등은 모두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모형이 되겠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에 54번에 보시면 자아 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아 분화가 나와 있군요. 자아 분화.
자분화라고 하는 것은 보혜는 잘한다는 우선적으로 보혜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로 가게 되는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제3자를 끌어들인다. 제3자를 끌어들인 것은 이것은 삼각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부모를 거부하며 정서적으로 자리를 고집시킨다. 과거 중요한 타인에 대해 느꼈던 감정을 현재 관계에서 느낀다. 이것은 과거 중요한 타인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을 현재 관계에서 느끼되 클라이언트가 현재 사회복지사에게 버티는 것은 전이라고 사회복지사가 그 감정을 클라이언트에게 쏘아붓는 것은 역전이라고 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으로 행동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자아 분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국어 문제가 되겠네요.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55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계획기법은 가족 사정 단계에서 아내는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남편을 대신하여 아들에게 지나치게 관여해왔고 아들은 부모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문제행동 해결을 위해 몇 차례 자녀 훈육 기술 교육을 받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아들의 문제행동을 주요 개입 대상으로 삼는 대신 아내가 남편과의 갈등을 직접 해결하도록 돕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자, 남편과의 갈등을 아들을 동원함으로써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을 쓰는데 이게 바로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혜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에서 쓰는 것처럼 삼각관계 깨트리기 탈삼각화 기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탈삼각화, 균형 깨트리기, 또 경계선 만들기, 교류하기, 합류하기, 적응하기, 이건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방법이 될 것이고 재구성하기 또는 재규정하기, 이것은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에 될 것이고 문제적 거기 유연화, 이것은 문제 해결 단기 해결에서 나오는 것 같고 문제 유연화는 이야기 치료 기법이거든요. 문제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야기 치료. 경계 만들기는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에 나오는 삼각관계 깨트리기 탈삼각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6번에 보시면 가족 개입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가 가족을 수용하고 가족에 적응하는 것을 합류라고 한다. 합류. 가족을 수용하고 사회복지사가 가족을 수용하고 가족에 적응하는 합류하기, 특히 구조적 가족치료에서 강조되는 겁니다. 합류하기, 적응하기, 교류하기, 경계 만들기, 균형 깨트리기,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두 성원들의 감정 영역에서 제3의 성원을 분리시키는 것을 삼각관계 깨트리기 탈삼각화라고 합니다. 제3의 성원, 두 성원들의 감정 영역에서 제3자, 제3의 바로 이 삼각관계 깨트리기 보혜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가족의 상호 행동, 상호 작용 행동을 면접 상황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실현이라고 한다. 문제를 유지하는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문제 행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기법, 문제 행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기법은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에 나오는 역설적 지시라고 합니다. 패러독시컬 디렉티브스, 이렇게 해서 역설적 지시라고 합니다. 여기 문제의 유연화는 이야기 치료 기법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것을 문제의 유연화라고 합니다. 가족 성원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재구성, 이것도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에 강조되는 거지요. 리프레밍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역설적 지시라고 하는 것이고 유연화는 이야기 치료 기법에 나오는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57번이 나와 있는데 문제 해결 중심 모델에서 문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중심 모델, 해결 중심 단기 해결 중심 모델이죠.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모델이 나와 있는데, 자, 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도 쭉 목차를 적어서 좀 자세히 한달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더욱이나 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를 우리나라 김인수 교수가 같이 공동 연구자로서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특징으로 봐서는 정신 건강 강조, 내담자의 강점, 자원 활용, 탈이론적, 탈주범적 접근, 또 내담자의 견해 중심, 간략화,
그리고 변화의 불가피성 중시 또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성 추구 또 협력관계 강조 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쭉 특징으로 설명을 했고 교재 또 해설서에도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해설서 보시면 되는데 이론적이고 규범적이다 틀린 거죠. 탈이론적 접근이자 탈규범적 접근이다. 이 말은 해결 중심 단계가 가족 치료 모델은 정형화된 탈규범이라는 것은 정형화된 이건 규범이거든요. 정형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탈규범적이고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다. 탈이론적입니다. 이거 틀린 거죠. 변화 후 불가피성,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지향, 협동작업 중시,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변화 촉진을 위한 질문자 역할을 수행한다. 자, 5번 가미 예산 보시면서 1번 탈이론적, 탈규범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번에 보시면 다음의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자원, 건강성, 성공 경험에 초점을 둔다. 자, 아직은 모르겠고 탈이론적, 탈규범적 나와 있죠.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모델, 현재와 미래지향적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모델, 사회복지사의 자문가의 역할 또는 질문가의 역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모두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에서 57번에 이어서 57번 문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모델을 내면하는 문제로 같이 가미를 했습니다. 다음에 59번 문제를 보시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모델의 기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모델의 기법으로서는 질문하기가 많습니다. 물론 질문하기가 다른 가족 치료 모델로 나옵니다. 순환적 질문도 있고 뭐 과정 질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질문이란 단어가 2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모델로 가면 됩니다. 대처 질문, 기적 질문, 관계 질문, 척도 질문 등등등 많은 질문이 나올 거예요. 거기 오면 처음 상담에 오셨을 때 0점이고 개입 목표 달성 상태를 10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몇 점입니까? 이렇게 수치, 수량화된 수치로서 질문하는 것을 또 질문이라고 합니다. 아드님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았을 때가 언제? 지금은 안 좋은데 혹시 조금이라도 나았을 때도 있었죠? 라고 하는 예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간반의 기적이 일어나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주변에 무엇을 보고 기적이 일어난지를 기적이란 단어, 참 획기적인 일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기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왔습니까? 대처 질문이라고 합니다. 참 그 용어 접목이 참 억지로 붙인 것 같습니다만 문제가 해결된다면 참 기적,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것은 강화 질문? 기적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의 내용도 역시 해설 상세히 붙여놨으니까 보시면 이해하기 참 평이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143쪽에 가시면 60번에 다음 사례에서 활용한 해결 중심 모델의 질문 기법은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심하게 때리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워 그 수준을 10점인 날들의 연속이라고 했지. 혹시 때리지 않는 날도 있니? 혹시 예의적인 날도 있니? 예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에 61번 이 앞에 봤던 문제로 설명해 보시고 6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사례에서 활용한 개입 기법은 어머니는 권위적인 아버지와 마찰이 있을 때마다 신경증 증상을 호소하며 분가한 4명의 자녀들을 집으로 불러들인다. 이때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달려가는 것은 막내 경수다. 사회복지사는 경수에게 어머니의 신경증에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거기에 합류하기, 균형 깨트리기 1번, 4번, 5번, 경계 만들기 이것은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재구성하기 또는 재규정하기 이것은 전략적 가족치료에서는 재구성, 재규정, 리프레이밍을 말합니다. 여기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 관계에 자녀들이 개입함으로써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을 삼각관계라고 하는데 그걸 깨트리는 것을 탈삼각화, 지금 벌써 탈삼각화는 3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63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63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사례에 나타난 가족 개입 기법은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이 되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이 쌓여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고 끝내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를 상담 중인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두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집에 가서 일주일에 이틀을 정해서 두 분이 싸울 거리를 한 가지씩 찾아내서 부부 싸움을 30분씩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해? 실현, 코칭. 실현은
그야말로 클라이언트를 두고 말하자면 어떤 모델링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 말하자면 역할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고, 코칭, 이거는 증상 처방이라고 합니다. 역설적 명령. 싸울 일 있으면 한번 싸워보세요. 마음 먹고 싸워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 실존주의에서는 역설적 명령이라고 하는데, 증상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증상 처방, 역설적 명령,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재구성하기, 재규정하기죠. 이 재구성하기, 또 그러면 역설적 명령 또는 역설적 지시, 이런 것은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많이 씁니다. 증상 처방이라고도 합니다. 자, 똑같은 문제로서 우리가 볼 적에 64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65번에 보시면 145쪽에 65번 가족 모델에서 문제 규정과 치료 목표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경험적 모델, 역기능적 의사소통, 드디어 사티어 슈테커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 그 중에 사티어의 의사소통 모형이 있죠. 분명한 의사소통 좋습니다. 이것 기억번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역동 모델,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한 방법, 문제의원화는 이야기 치료에서 나오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정신역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이입, 전이, 꿈의 분석, 저항의 분석, 이런 등등을 우리가 쭉 설명할 수 있고, 자유현상 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 모델, 미누친 모델, 가족 구조의 불균형, 가족 구조의 재구조와 경계선의 명확, 이건 맞는 것이 되겠군요. 다음에 원가족의 미분화, 분화 촉진, 미분화 이런 것은 전략적, 여기서 보는 것은 이것은 원가족의 미분화 이런 정도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 원가족과 친정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친정에 계속 얽매여 있고 이런 과정들, 많은 친정에 가난한 친정과 자잘한 친정을 생각하면 잊지 못하는 이런 것이 원가족과의 차단이 안 된 거거든요. 또 분할을 촉진하는 것은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을 쓰는 겁니다. 전략적 모델에서는 역설적 지시라든지 또는 재명령, 재구성 또는 증상 처방이라고 이런 것 등을 사용을 합니다. 답은 기억번,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번은 보시면 앞에서 다루었던 상대적 접근법이 나와 있습니다. 66번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인식의 주체인 저마다 다르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상대적 접근성을 구성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구성주의에서 박스를 보면 구성주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6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66번 서로 다른 며느리의 관점과 시어머니의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구성주의적 접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사유구성주의적 접근은 상대성을 인정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개별사회사업의 영역으로서 가족치료까지를 다뤄본 겁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집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7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